네, 회귀 분석 관련돼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 회귀라고 하는 용어의 탄생, 그리고 회귀 분석이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먼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것, 거기서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다른 건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회기식을 추정하는 건 y hat 이꼬로 알파 hat 플러스 베타 hat x를 구하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 변수가 반응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회기계수의 유의성 검정, 베타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하는 게 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기식이 전체 y라고 하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반응 변수의 움직임, 변이 중 어느 정도나 설명해내는가 하는 모형의 설명력, 결정계수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측 구간과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들의 구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줬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런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의 사례와 그 다음 이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으로 그 내용들을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이쪽을 보면요. 단순 선형 회귀 분석 사례에서 그 매출액.sav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화면을 보면요. 맨 왼쪽 컴퍼니라고 하는 건요. 회사 아이디 번호입니다. 그 옆에 ADVR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광고비를 말하고요. Sales, SEALES라고 하는 변수는 이제 매출액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서 배웠던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SPSS를 이용해서 수행하려면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요. 분석 메뉴에서 회귀 분석 메뉴에서 맨 위에 선형이라고 되어 있죠. 회귀 분석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SPSS에서 제공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면 좋습니다. 선형을 누르면요. 그 다음 페이지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귀 모형 대화 상자에서 보면은 Y에 해당되는 반응 변수에 해당되는 즉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거에 매출액을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 설명 변수에 해당되는 걸 광고비를 옮겨놨죠. 그래서 매출액은 알파 플러스 베타 광고비 플러스 오차항 이런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 상정된 거죠. 그 다음 거 케이스 설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회사 아이디 번호를 준 겁니다. 그 외에 그 회귀 모형 대화 상자에 보면은 그 우측에 보면 통계량 버튼도 있고요. 도표 버튼도 있고요. 저장 뭐 이런 다양한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도표 버튼을 눌러보면요. 거기 그 쭉 내용 중에 ZPRED 그러면 표준화 예측 값을 말하는 거고요. ZRESID는 표준화 잔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도표를 그려보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자료가 잔차들이 어떤 특이한 값을 벗어나는 값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Y축에 이제 표준화 잔차를 두고요. X축에 예측 값을 둡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 잔차 도표에 대해서 거기 보면 뭐 정규 확률 도표도 있고 히스토그램이 있는데 히스토그램이 체크가 돼 있죠. 그런 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귀 분석 먼저 결과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아웃풋 맨 아래를 보세요. 계수라고 되어 있는 표입니다. 계수에 보면 맨 좌측에 보면 모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상수가 있고 광고비가 있죠. 상수는 절편항을 말합니다. 비표준화 계수라고 하는 게 B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회귀 계수의 최소 제곱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상수항 알파 햇은 32.848이고요. 베타 햇은 15.97입니다.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회귀식을 구할 수 있어요. 즉 매출액은 32.848 더하기 15.972 곱하기 광고비 이렇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게 이제 회귀 식입니다. 추정된 회귀식이고요. 그 옆에 표준 오차 오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SPS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표준 오차라고 하면 됩니다. 오류는 지우세요. 표준 오차 오류라고 하는 건 번역의 오류입니다. 표준 오차라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광고비 베타 햇의 표준 오차는 0.748인 거죠.
그리고 그 옆에 표준화계수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배운 걸 해볼게요. 그 t값 21.343은 회귀계수 베타햇 15.972 나누기 표준오차, 그 베타햇에 대한 표준오차예요. 0.748을 나누면 21.343이 나오고요. 이에 해당되는 P값 유의확률이 0.0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0.001보다 더 작은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비는 규모가설이 이런 거죠. 광고비는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 이게 규모가설이고 기호로는 베타 이꼬로 제로 이런 거죠.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거죠. 유의확률을 보면은 0.001보다도 더 작은 값이니까 H0가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비는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은 모형 요약을 보세요. 모형 요약을 보면 맨 위에 R제곱이라는 0.979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모형의 설명력 결정계수잖아요. 즉 매출액의 변동 중 97.9%가 우리가 적합한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유의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앞서 광고비에 대한 유의확률을 가져간 건 뭐라고 해요?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하는 거죠. 통계적 유의성이고 모형의 설명력은 실제적 유의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R제곱이 있고요. 그 옆에 R이라고 하는 건 0.989는 상관계수입니다. 광고비와 매출액과는 상관계수고요. 그걸 제곱하면 0.979가 나오는 겁니다. 그 옆에 수정된 R제곱 등은 아직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안 한 겁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분산 분석을 보면요. 그 모형에 보면 회귀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회귀라고 하면 됩니다. 모형은 지우시고요. 잔차 대신에 오차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합계 대신에 전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제곱합을 보면 669527.457은 SSR 회귀제곱합, 14697.543은 오차제곱합 SSE고요. 두 개를 더한 684225.000은 TSS 전체 제곱합을 말하고요. 자료는 12개이기 때문에 합계에 대한 자유도는 12 빼기 1, 11이 되고요. 회귀에 대한 자유도는 설명 변수가 1개이기 때문에 1입니다. 잔차에 대한 자유도는 n-2 해서 12 빼기 2에서 10이 나온 겁니다. MSR 평균 회귀제곱 합이죠. 그거는 669527.457을 자유도 1로 나누면 나오고요. 오차제곱합, 그러니까 MSE라고 하는 평균 오차제곱이죠. 그거는 14697.543을 자유도 10으로 나누면 1469.754가 나오고요. 그것이 바로 시그마 햇 제곱의 추정치입니다. 즉 오차 분산의 추정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되고요. F는 669527.457 나누기 1469.754를 하면 되죠. MSR 나누기 MSE입니다. 그래서 455.537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모형의 설명력이라면 네 번째가 바로 분산 분석표의 F 검정입니다. P값을 보면 0.000이죠. 이것은 출력 결과 맨 아래쪽에 광고비에 있는 유의확률 0.000하고 똑같습니다. 단순 회귀에서는. 그래서 이것의 기무가설은 모형의 유용성 검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적합한 회귀식은 모형의 유용성이 없다가 기무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모형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무가설이 기각돼서 우리가 적합한 회귀 모형은 모형의 유용성이 인정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형의 유용성이 인정된다는 건 바로 기무가설 베타이꼬르 0과 같은 거죠. 설명 변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모형의 유의성 검정 광고비 T에 21.343을 제곱하면요. 21.343을 제곱하면 바로 위에 중간에 있는 분산 분석표 F값 455.537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모형의 유용성 검정과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가 완전히 일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회귀계식을 추정한 것,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한 것, 모형의 설명력 검정한 것 세 번째, 네 번째는 회귀식의 유의성 검정한 것. 이 네 가지가 회귀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앞서 우리가 도표에서 보면은 잔차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놨죠. 잔차 그림을 보면은 뭐예요?
마이너스 2에서 2 표준화된 거는 마이너스 2에서 이런 건 95% 신뢰 수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걸 벗어나는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특이값은 없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뒷페이지를 보면요. 역시 표준화 예측값에 대한 모습이 가로축에 있고요. 그 다음 세로는 표준화 잔차가 있습니다. 보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벗어나는 12개 관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값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잔차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특히 또 우리가 회기 그 대화상자에서 여러분들 통계량 밑에 도표 밑에 저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장 옵션을 보면요. 우측에 보면은 거기에 예측값, y 값이 비표준화입니다. 그리고 y의 표준화된 값이 표준화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잔차에 보면 원잔차가 비표준화고요. 표준화에 표시되어 있는, 꺾기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표준화 잔차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표준 잔차라고 해서 스튜던트화된 잔차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구간이라고 해서 개별값에 대한 것, 평균값에 대한 것, 개별값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개별값에 대한 건 예측 구간이라고 하고 평균에 대해서는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그런 값들을 하면요. 원래 데이터셋의 우측에 이런 값들이 다 이렇게 찍혀서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저장돼서 표현이 됩니다. SPSS에서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방금 저장한 거 보면요. 광고비가 ADVR이 있죠. 이게 X 값이고요. 세일즈가 이제 Y 값이고요. 그 다음에 PRE 언더버 1이 Y 해시입니다. 예측 값이고요. RES 언더버 1이 잔차입니다. 즉 세일즈 230 빼기 208.53505라면 이제 잔차 값이 있고요. ZRE 언더버 1은 표준화 잔차 값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MCI, UMCI, LICI 이런 게 있죠.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건 M은 평균, mean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LICI에서 I는 individual, 개별값인 거예요. 그래서 LICI는 예측 값에 대한 예측 구간, 이제 개별값에 대한 예측 구간의 하한. UICI는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개별값에 대한 예측 구간의 상한값이 되는 거죠. LMUM은 바로 Y 평균값에 대한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다중회귀 분석으로 왔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은 여러분들 보면요. 반응 변수 YI는 하나죠. 근데 설명 변수가 XI1에서 XIP까지 P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매출액을 예측하는데 광고비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제품의 가격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 점수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제품에 대한 인지도 점수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중회귀 분석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설명 변수를 더 여러 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명 변수를 더 여러 개 고려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예측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한다.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으로 마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회귀 분석은 대단히 중요한 게요. 상관 분석에서 편상관계수 기억나세요? 즉 뭐냐면은 중간에 매개하는 변수를 통제하고 두 변수 간의 순수한 관련성을 본 게 편상관계수잖아요. 여러분들 회귀 분석은요. 그 회귀계수 베타1, 베타2, 베타-P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해당 설명 변수의 순수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귀계수는 편회귀계수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의 장점은 뭐냐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해당 설명 변수들의 순수한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을 한다. 그래서 그 아래 여러분들 그림 보면은 상관 분석에서 봤던 거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혈압과 급여의 상관계수가 0.7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라고 하는 걸 통제해서 혈압과 급여에 둘 다 관련이 깊은 나이라는 걸 통제해서 동일한 나이에서 혈압과 급여 간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0.1로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거. 이런 걸 편상관계수라고 표현했잖아요. 바로 회귀계수는 바로 이런 편회귀계수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해당 변수의 순수한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상관 분석에선 유의하게 나왔는데 회귀 분석에선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회귀 분석 결과가 정확한 겁니다. 순수한 영향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회귀 분석 모형에서 첨자가 보면요. i라는 첨자가 보이죠. i는 개체, 관찰치 번호를 말하고요. 베타1 앞에 xi1이라고 하는 i1, xi2, xip. 그래서 1, 2부터 p는 뒤에 붙어 있는 첨자는 뭐냐면 설명 변수 번호를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면 정확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이런 다중선형 회귀 모형은 yi는 알파 플러스 이제 5차 i까지 식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렇게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 다루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절편항 알파부터 회귀계수 베타1에서 베타 p 이걸 전체 묶어서 베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차 제곱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최소 제곱법에서 회귀계수 햇을 이렇게 행렬 형태로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로 한꺼번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최소 제곱 해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제곱합의 분할도 똑같습니다. y의 전체 움직임이 회귀 모형식에 의한 제곱합과 5차 제곱합으로 구분이 되고요. r제곱, 모형의 설명력도 똑같이 표현되는데 분산 분석표만 조금 달라집니다. 그 회귀에 의한 부분이 자유도가 뭐로 바뀌었어요? p로 바뀌었죠. 설명 변수의 개수만큼으로 바뀐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5차에 대한 자유도도 전체 자유도에 맞춰서 n 빼기 p 빼기 1이 되고요. MSR, MSE도 바로 자유도로 이래 나눠서 표현되고요. 분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F 검정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기무가설이 회귀식에 대한 유의성 검정인데요. 베타1부터 베타 p 모든 회귀계수가 꽝이다 이런 거죠. 그럼 이 회귀식은 쓸모가 없다 이런 거죠.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다 이런 건 뭐야? 적어도 하나의 설명 변수는 이 회귀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모형의 유의성 검정과 관련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결과를 보고 하나하나 우리 배운 대로 한번 해봅시다. 먼저 거기 아랫부분에 보면 소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모델, 에라, 토탈이 있어요. df 자유도를 보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 설명 변수가 3개구나. 49라는 토탈 자유도를 보면 전체 자료는 50개를 가지고 했구나. 그래서 회귀 제곱합은 4635.8이고요. 5차 제곱합은 387.3이고요. 전체 제곱합이 5023.1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모형의 설명력은 전체 5023.1분의 4635.8이니까 92.3%, 즉 반응 변수 y의 변이 중 92.3%가 우리가 적합한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된다. 모형의 설명력이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모형의 유의성 검정인 p값 보면 0.000이죠. 즉 설명 변수가 3개니까요. 베타1 이꼬르 베타2 이꼬르 베타3 이꼬르 0이 기각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합한 회귀식은 모형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여러분들 회귀계수에 대한 검정은 앞서 회귀계수가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죠? 그래서 베타1이 0이냐? 기무가설. 또 다른 기무가설은 베타2가 0이냐? 세 번째는 베타3가 0이냐? 그래서 개별적인 T 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베타1 햇 나누기 그것에 대한 베타1 햇에 대한 표준 오차.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별 회귀계수에 대한 T 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표준화 회귀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X라고 하는 설명 변수들이 측정 단위가 다르면 그 크기를 직접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X 값들을 다 뭐하냐면 Z1, Z2, ZP 같이 이렇게 자기 값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눠서 재수로 표준화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앞에 붙어 있는 회귀계수들이 표준화 회귀계수입니다. 그래서 전부 평균형 분산이 1인 거로 변수가 전부 변환됐기 때문에 그럴 때 앞에 붙어 있는 회귀계수 베타1 스타를 가지고 어느 회귀계수가 더 크다 작다 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회귀계수는 바로 독립변수들의 크기 효과를 직접 비교하는 데 이용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영업수익 평가지수라고 하는 자료고요. 설명 변수는 4개입니다.
창의력, 단순 추론, 복합 추론, 계량 능력 이런 거고요. Y는 영업수익 평가 지수입니다. 이건 이제 신입사원들한테 4과목 시험을 적성검사를 실시했고요. 그 적성검사 과목들이 사원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데 어떤 것들이 타당한가, 어떤 것들이 영향력이 있는가를 입사한 다음에 1년간 이제 본인의 실적을 평가해서 Y라고 하는 걸 얻은 거죠. 그래서 이 X, 신입사원들에 대해서 실시하는 4가지 그런 시험 과목 중에 어떤 것들이 이 실적과 관련돼서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거기 보면은 이제 데이터가 보이죠. 영업수익점 SAV라고 하는 게 있고요. ID 번호가 있고요. 맨 좌측에 X1, X2, X3, X4가 있고 Y 영업수익 평가 지수가 있습니다. 분석 메뉴에서 회기 분석에서 선형을 누르면 되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종속 변수의 영업수익 평가 지수를 갖다 뒀고요. 독립 변수에 좌측에 있는 창의력부터 계량 능력까지 4개의 독립 변수를 갖다 놨습니다. 케이스 설명제 ID 번호를 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통계량 버튼을 눌러가지고 회기계수 추정값도 구하고 뭐 신뢰 구간도 구해달라고요. 우측에 여러 가지 기술 통계도 구해주고 뭐 상관계수도 구해주고 공선성 진단 이런 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체에서 더비 나쓴 케이스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상값은 3시그마 즉 99% 신뢰 수준을 벗어나는 걸 특이값으로 판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지로 가볼게요. 나온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아래 결과를 보세요. 비표준화 계수를 보면요. 거기 보면 이런 거죠. 종속 변수가 영업수익 평가지수인가요? 영업수익 평가지수는 상수한 73.15 더하기 0.142 곱하기 창의력 더하기 0.845 곱하기 단순 추론 마이너스 0.272 곱하기 복합 추론 플러스 0.763 곱하기 계량 능력 이렇게 이제 회기식이 추정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옆에 표준 오차 오류에서 오류는 지우세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표준화 계수 베타라는 게 보이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설명 변수가 가장 영향력이 큰가를 볼 수 있습니다. 계량 능력 평가 시험 0.794가 1등입니다. 단순 추론이 0.283이 2등입니다. 창의력이 3등이고요. 복합 추론이 3등이고요. 창의력이 4등입니다. 그래서 창의력과 복합 추론은 거의 0에 가깝죠. 큰 영향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단순 추론 평가 시험에 비해서 계량 능력은 그것에 2.5배 가까운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T 검정 결과를 보면 자 창의력, 단순 추론, 복합 추론, 계량 능력 각각 T 검정이 이루어져 있죠. 하나 예를 들면요. 창의력은 0.142 회기계수 나누기 표준오차 0.101을 하면 1.403이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P값을 보니까 뭐예요? 단순 추론은 0.000, 계량 능력도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창의력과 복합 추론은 P값이 0.168, 0.113으로서 5% 유의 수준을 설정한다고 하면 유의하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설명 변수 중에 영업수익 평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건 여러분들 단순 추론 점수와 계량 능력 점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 구간도 나와 있고요. 이제 유의성 검증을 했습니다. 예측식도 했고요. 그 다음 맨 위에 모형 유역에서 R제곱을 보면은 여러분들 0.955 즉 영업수익 평가지수의 변이 중 95.9%가 우리가 적합한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산 분석에 보면은 회기에 의한 부분이 이제 SSR이 4816.964죠. 오차가 205.61입니다. 자유도가 4한 건 설명 변수가 4개라는 거고요. 잔차가 45입니다. 전체가 50개 자료를 가지고 이용됐고요. 자유도로 나누면 MSR과 MSE가 나와 있죠. 그래서 MSE는 시그마 햇 제곱은 4.569입니다. 오차 분산의 추정치는 1204.241 나누기 4.569를 하면 263.547이 나오죠. 그에 해당되는 유의확률은 0.0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합한 회기식은 유의성이 없다. 이게 귀무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유의성이 있다 이거죠. 기호로 보면 베타1 이꼬로 베타2 이꼬로 베타3 이꼬로 베타4 이꼬로 0 이런 거죠.
그것이 기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설명 변수는 반응 변수, 영업수익 평가지수를 예측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개별 기여도는 아래에 있는 개별 유의성 검증을 통해서 단순 추론과 계량 능력이 그런 유의한 영향을 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여러분들 먼저 보면요. 피어슨 상관계수를 보세요. 영업수익 평가지수와 창의력, 상관계수 0.531, 단순 추론 0.746, 복합 추론 0.498, 계량률 0.944죠. 그거에 대한 유의 확률, 중간 결과 보세요. 창의력 0.000, 단순 추론도 0.000, 복합 추론도 0.000, 계량률도 0.000이에요. 네 가지 설명 변수가 영업수익 평가지수와 상관 분석을 하면 다 관련이 있다, 유의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실질적으로 유의성 검증을 해봤을 때는 두 개는 유의하고 두 개는 유의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겉보기에 관련 있는 것처럼 보여진 게 창의력 평가와 그 다음에 단순 복합 추론 같은 경우는 겉보기에는 관련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유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상관 분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런 회귀 분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중회귀 분석 사례 두 개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교재에 SPSS 데이터 분석 입문에 있는 고객 만족도점 자료고요. 이 경우는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구입의향이라는 걸 Y에 갖다 놓고요. 만족도와 관련되는 몇 개 문항을 독립변수로 갖다 놓고 그 네모 박스에서 보면 이제 기술 통계량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출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교재를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출력 결과를 보면요. 개수의 비표준화 개수 B를 통해서 이제 예측식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4개 만족도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 디자인 만족도 P값 0.000, 사용 편리성 0.011, 성능 만족도 0.001은 유의하죠. 이 만족도는 바로 구입 의향을 예측하는 데 통계적으로 기여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고장 및 경보성 만족도는 0.243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모형의 설명력은 0.141이에요. 대단히 설명력이 안 좋죠. 이 모형 쓸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요. 어떤 제품을 구입하냐 안 하냐는 만족도 위에 더 중요한 변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해본 겁니다. 그냥 해본 겁니다. 그리고 분산 분석 모형에서 회귀 모형의 F 검증 결과 28.56이고 유의 확률 0.000으로서 적어도 하나는 유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꽝은 아니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상관계수를 보면은 한번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를 보세요.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와 구입 의향과의 상관계수는 0.207로 보이는 거 보이세요? 그에 해당되는 유의 확률을 보세요. 구입 의향과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 유의 확률이 0.00으로 상관 분석을 하면 유의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유의해 안 해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회귀 분석 결과는 그 회귀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는 구입 의향과 겉보기에는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의한 관련성을 띠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뒷페이지를 가볼게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결과 해석을 여러분들 보면은 결정계수는 0.141이다. 그래서 Y의 변이 중 14%밖에 설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만족도 문항의 3개의 유의성이 보여진, 회귀에서 유의성이 보여진 거는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 크기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F 검증 결과 모두 다 꽝이라는 건 기각해서 적어도 하나는 Y를 예측하는데 유의하게 기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T 검장을 통해서 4개 만족도 중에 3개는 유의하게 나왔고요.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에서 회귀계수는 뭐라 그랬죠? 해당 설명 변수의 순수한 영향력, 편회귀계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요. 마지막 해석을 보면요.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와 구입 의향은 상관계수가 0.207이고 유의한데 다른 분들은 밀접한 연관성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성을 고려할 때 다른 독립 설명 변수들 값이 동일하다라고 유지된다면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는 구입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일부 극복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을 마칠게요.